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자예요. 이제 66인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손주들 자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맞벌이가 많고 부모들도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죠. 그래서 저는 손주들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싶어요. 그게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또 사랑이니까요. 제 아들 종수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참 뿌듯했어요. 종수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어른을 잘 챙기는 것 같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갈등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음식 문제는 항상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종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애한테 잘 신경 못 쓰고 있어.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 사실 이런 말을 종수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더 걱정이 됐죠. 그동안은 며느리도 그렇고 종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챙겼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니까 뭔가 심각한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손주가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대요. 아이가 크는 중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손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 종수에게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주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잘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국이에요. 소고기는 영양가가 많아서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좋죠. 부드럽게 잘 끓여서 밥과 함께 먹이면 아이들이 잘 먹고 힘도 내고 종수도 어렸을 때 소고기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성을 다해 끓이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좋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사왔습니다. 저는 늘 재료가 신선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소고기국은 고기의 질이 중요하니까요. 고기를 삶는 시간도 정성껏 맞추고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나도록 오래 끓였어요. 사람들은 국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고기를 끓이면서 계속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간도 딱 맞춰야 하거든요. 국을 끓이면서 종수와 손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얘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겠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손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큰 보람인 것 같았어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마음으로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국을 다 끓인 후에는 손주 얼굴이 빨리 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서 거실에는 며느리가 있고 아들은 야간 근무하고 와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준비해 온 소고기국을 자랑스럽게 내놨습니다. 서준이 먹이려고 소고기국 끓였어. 영양가도 좋고 서준이가 좋아할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내 정성을 알아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게 딱 보이더군요. 저는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짠데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죠.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싶어서 바로 국을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제 입에는 간이 딱 맞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물을 좀 더 타서 먹으면 될 거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한테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을 더 타서 맞추면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국을 싱크대로 가져가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간이 안 맞는다고 물을 타려나 했죠. 근데 웬걸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 국을 싱크대에 부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그냥 그렇게 버리려고 하다니. 아무리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물 한 번 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건 버리면 안 돼. 내가 서준이 먹이려고 정성껏 끓인 건데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짠 음식 안 먹어요. 서준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마치 내 정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손주를 위해 한 음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이란 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화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는 걸 왜 버리려고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는 어떻게든 담담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아니, 오히려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맛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문득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어요. 아무리 짜다고 해도 물을 조금 타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중에 간을 맞춰서 먹이면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안 맞는다, 먹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것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끓인 음식을 말이에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살짝살짝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늘 참아왔어요. 며느리가 요즘 젊은 세대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든 배려와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며느리가 예전에도
가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표현하곤 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까다로웠죠. 어머니, 저희는 고기를 이렇게 안 먹어요. 이건 저희 입맛에 좀 안 맞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며느리를 존중했어요. 아이들의 입맛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때는 그저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끓인 국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짜다는 이유로 버리려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이번에는 꼭 할 말을 해야겠다고요. 맛이 왜 없어? 맛만 있구만. 짜면 물 타면 되는 걸 버린다고? 에이, 물 탄다고. 이게 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그냥 버리고 제가 새로 해줄게요. 뭐. 그럼 내 정성은?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끓인 건데 그냥 버린다고? 어머니, 이게 뭐 정성이라고요? 그냥 고기 좀 넣고 끓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너가 다시 만든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겠다는 거야? 아,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서준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예민하게 굴다니? 얘가 손주 생각해서 한 건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돼. 무시요?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저희 식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애가 중요해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아쉬운 건 제가 이 가족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와 살짝살짝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아휴.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차가운 말만 계속 듣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가 아무리 입맛이 달라도 내가 이걸 왜 끓였는지 생각해봐라. 손주를 위해서야. 서준이가 이걸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끓인 거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존중이라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왔는데 내가 받는 존중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감정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너가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종수 아버지 없이 종수 하나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도 난 늘 종수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너가 내 정성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도 존중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려해 온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종수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종수는 그저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젠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싸우거나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다.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정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차갑게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종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들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종수의 침묵이 무엇보다도 가슴에 남더군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종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가 중립적이라는 건 사실은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지만요. 그때마다 속상하면서도 그래, 아들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쪽을 편들면 다른 쪽이 서운해질 걸 아니까 종수가 말하지 않는 것도 나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종수의 침묵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려 했는데 그걸 본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순간 종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종수의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종수는 어렸을 때도 착하고 순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종수를 키우면서 저는 종수에게 사랑과 관심을 한껏 쏟아부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도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종수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늘 종수가 잘 먹는지 챙겼죠. 그때는 그런 작은 정성이 종수에게도 큰 위안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종수는 어릴 때부터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소고기국은 종수의 최애 음식이었죠. 종수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 종수가 지금은 아내의 말만 듣고 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종수가 단순히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들의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종수가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로서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집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국을 버리려고 했던 장면과 아들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아들에게 뭔가 결단을 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가 나중에라도 나를 생각하고 연락하겠지. 조금 기다리자 하고요. 하지만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그들도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은 점점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들 집에 갈 이유가 없어졌나?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소외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가 나서서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싶기도 했죠. 며느리와의 갈등도 사실은 내가 너무 참으면서 배려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동안은 내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의 침묵 속에서 상처를 받은 후에야 겨우 깨달았어요. 이젠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동안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무거웠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으려 했죠. 그들이 언제 나에게 연락을 해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도 아들 종수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손주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홀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수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만큼 그들 역시 나에게 기대거나 먼저 다가올 마음이 없다는 거요. 정말 슬픈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그저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애써온 모든 노력과 정성,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들이 이들에겐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종수는 그저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손주를 위해서 한 음식을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가만히 들어줬어요. 친구도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심한 상황도 있었다면서 위로해줬습니다. 미자야, 너가 너무 참았던 거야. 그 며느리도 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종수, 그 녀석은 너무 아내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맞아요. 친구 말처럼
내가 너무 참아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정말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종수가 언제고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상처받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주 생각이 나고 종수와 며느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종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마저도 그냥 형식적인 안부 전화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살짝 찌릿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지? 대화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수도 뭔가 미안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일 뿐이었죠. 종수는 그저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종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아왔고 희생해왔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자주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종수 집에 가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시간이 되시면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가면 또다시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가 손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저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언제든 시간이 나시면 꼭 오세요. 손주도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라며 전화를 마쳤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것만으로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아들 석수를 위해 바쳐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린 석수를 안고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아들 석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석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석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아들이 성공하고 잘 자라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석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결혼식 날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손주까지 생기니 그저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수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작스럽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계절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석수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요리를 더 잘해. 엄마 음식은 너무 촌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석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했고 그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고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그런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인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나의 음식과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비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석수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내 속은 마치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저는 석수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수는 자주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돈이 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안사돈이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잘하시면 그걸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도 장모님처럼 해봐야 하지 않겠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안 먹어. 이런 말들로 나를 몰아붙였죠. 저는 석수의 그런 말들에 차츰차츰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내가 했던 희생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사돈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저는 그 비교에서 매번 뒤처지는 존재가 되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고,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석수가 안사돈이 해주신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댁에서 밥 먹지 왜 나한테 왔니? 내 질문에 석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시간 돼서 들른 거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제 석수에게 저는 그저 시간이 남을 때나 들러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저는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석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요. 다음 날 석수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석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석수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 석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갑자기?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장모님이 더 나은 음식을 하신다며? 그 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석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허탈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석수를 내쫓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내 결정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석수가 내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소식이 친척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석수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묻기 시작했죠. 한 번은 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석수랑 연락도 안 한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그 애를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나를 무시했어. 장모님이 더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찮게 여겼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애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 동생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생각해야 해? 자식이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참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혹시 석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거야? 그 순간 저는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그 애의 문제야.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그 대답을 듣고 동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긴 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석수와의 관계를 다시 돌리려고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고모, 석수한테 왜 그러세요? 석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석수의 문제야. 내가 더 이상 그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석수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내 결정을 내린 거야. 하지만 조카는 제 말을 듣고 더 격해졌습니다. 고모, 석수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석수가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정리했어. 석수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석수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카마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결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까지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 김서방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몰아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내쫓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돈도 아실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그만큼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압박과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죠. 석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로 저는 더욱 단단해진 기분으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게 흘러갈 것 같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을에서 자주 들르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는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석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 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곧 태연한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석수 역시 저를 보고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요즘 회사도 잘 안 풀리고 집에서도 자꾸 싸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것을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돌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석수는 제 반응이 없자 더 조급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저를 쳐다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냥 장모님이랑 비교했던 거였지 엄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석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저는 굳건하게 결심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제가 받은 상처를 지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에 석수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모든 걸 잊어주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받아들여 다시 예전처럼 지낸다고 해서 내가 겪었던 상처와 석수의 태도가 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석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석수에게 기대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소식이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석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에게 단호하게 굴었던 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걸까요?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곧 그것이 저의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석수가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간대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며느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단호한 결심을 했어도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석수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한 번만 석수랑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쥐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나서야 할까? 저는 이미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결정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의 삶에 끼어들어야 하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때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더라도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석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석수가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 역시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만의 삶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술 수업에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것은 때때로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석수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한층 지치고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런데 정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 장모님이 돈을 갚지 않아. 그 돈 때문에 나도 우리 가정도 다 무너질 판이야.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석수의 말을 끊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석수야? 무슨 돈을 못 갚았다는 거야? 석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안사돈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석수는 안사돈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 안사돈은 점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석수는 점점 더 깊은 재정적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집도 팔아야 할지도 몰라.
회사도 그만뒀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석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석수야. 이번엔 내가 나서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다시 끼어드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동안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인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안사돈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은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석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빌려간 돈을 아직도 갚지 않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건 아니겠죠?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저도 계속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는 더 이상 그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저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석수는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안사돈도 아들 가진 부모 아니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석수가 이토록 힘들어하는데 그동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그녀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석수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제 아들, 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요.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안사돈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석수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드디어 돈을 갚기 시작했어. 조금씩 갚고 있어. 이제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 덕분에 석수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기 시작하면서 석수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석수가 다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동안 저는 석수의 삶에
다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석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긴 했지만 그것이 제가 다시 그와 가까워지거나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아들이나 안사돈이 다시 제 인생에 얽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석수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석수의 목소리는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다시 돈을 달라고 하셔.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다고 해서 또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달 전 간신히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던 안사돈이 또다시 석수에게 손을 벌리다니 저는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석수야. 이번엔 절대 안 돼. 더 이상 너희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 석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장모님이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그냥 도와드리면 안 될까?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갚으실 거라고 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석수는 여전히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끼친 고통을 잊은 걸까? 아니면 그저 다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것일까? 저는 차분하게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석수야. 너가 이번에도 도와주면 그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이미 몇 번이나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때문에 너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이번에는 너가 단호해져야 해. 너가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또다시 너의 인생이 무너질 거야. 석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사돈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석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내도 장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해. 그걸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석수 대신 안사돈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고 석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내가 직접 나설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안사돈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사돈,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석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는 이번에도 거절하기 힘들어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예요.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죄송해요. 정말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사업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갚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석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저희 가정이 또다시 당신의 문제로 흔들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석수와 당신의 관계도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당신의 문제로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안사돈의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이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요. 석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는 안사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석수가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석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석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에 장모님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아. 엄마가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장모님을 너무 믿지 않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너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해. 장모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네 가정이 더 중요해. 잊지 마라. 석수야. 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석수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며느리와 함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죠. 이번엔 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이 석수가 스스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석수와 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석수는 때때로 저를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석수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석수는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근황을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석수는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너랑 연락을 끊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너가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 석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엄마 덕분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과 이별 속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이 석수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안사돈과의 재정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기대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석수는 때때로 제게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수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가끔 같이 밥 먹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 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네. 석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국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석수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날들, 아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었던 관계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단호한 결정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석수를 밀어내고 나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서 저의 가치를 찾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도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끔씩 만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 역시 그 아이를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한때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석수와 가끔씩 만나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공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69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강수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2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재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주말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화사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구나. 우리 민재가 복이 많네. 제가 칭찬을 하자 수진이는 더욱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들 내외는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식사하시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약속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정 엄마와는 매일같이 만나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젊은 애들이 바쁜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걸.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려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닌가?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작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먼저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늘 바쁘다며 얼굴 비치기 힘들어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친정 행사다, 아이들 학원이다, 직장 일이다. 핑계는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들과 함께 강원도 펜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고급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객실마다 따뜻한 온돌방에 히노키탕까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망설이는 제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참에 바람도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제 건강 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전 순진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날짜는 12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민재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해외 출장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못 간다네요. 그러면서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주고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자상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해요. 체크인 시간이 빠르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강원도 지역 한파주의보를 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도착한 펜션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통나무 집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은 주변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나무들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산책로도 있었고 멀리 계곡도 보였습니다.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는 그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며느리가 방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105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호에 묵을게요. 105실은 1층 제일 구석방이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위치였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밖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보일러에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방금 관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럼 다른 방으로 바꿀 수는 없나?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방은 다 예약이 찼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류머티즘은 추위에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며느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방이 너무 추워서. 어머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이고 사돈, 이를 어째?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방은 온돌방이었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바닥은 따끈따끈했고 히노키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무릎은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꺾일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허리는 찬 기운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둘둘 말고 남은 옷가지를 모두 껴입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며느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잤겠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지켜본 며느리의 본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한겨울 냉방에서 재우다니. 이런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특별히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돈들과도 대화도 별로 안 했고 추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은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자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은퇴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2개나 더 있었다는 게 사시요? 그제야 남편은 펜션 관리인과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한겨울 냉방에 재운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음성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펜션 예약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비어 있는 방이 2개였다는 것, 온돌방을 일부러 피했다는 것. 30년을 교단에 섰소.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된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식의 악의는 처음이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머티즘이 주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알면서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다가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고급 펜션인데 보일러가 고장난 방이라니. 남편은 그날 바로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묵었던 105실 보일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면서 보일러를 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드린다면서 아니, 이럴 수가.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있었다는 것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것도 모두 며느리가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유머티즘이 있는 당신을 일부러. 남편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은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겠소. 그렇게 남편의 조용한 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여보, 우리 별장 하나 살까 하오. 뜬금없이 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니, 꼭 사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온화한 남편.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향한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제주도일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이 있었던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다른 데도 아닌 제주도는 왜? 제가 묻자 남편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더우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좀 다녀와야겠소. 남편은 혼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매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조용한 해안가까지 특히 옥상이나 옥탑이 있는 건물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옥탑방은 한여름에 찜통이 되는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귀포시 바닷가가 보이는 2층 별장이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구조였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매매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특히 옥탑방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단열은 어떤지, 창문은 몇 개인지, 심지어 한여름 땡볕이 어떻게 드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방은 한여름에 온도가 40도는 넘을 거예요. 중개인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별장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은 모두 새 가구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만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을 일부러 그대로 뒀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에어컨은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남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부러 제주도를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를 재고 에어컨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잘 될 거요. 혼자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7월 달이 되자 기상청에서 폭염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니? 아직 없어요, 아버님. 그럼 제주도에서 보내는 건 어떠니? 제주도요? 응, 내가 별장을 하나 샀거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별장을 사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돈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들썩거렸습니다. 아버님, 언제 가면 될까요? 날짜를 정해보자. 갈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소. 여보, 기다려보시오. 이제 시작이오. 남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 속의 옥탑방에서 강원도에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며느리가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제주도의 한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바깥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들어가자. 남편이 별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 배정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방으로 할게요. 늘 그랬듯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옥탑방을 써라. 네, 옥탑방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거든. 남편의 말투는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왜? 마음에 안 드니?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별장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너무 더워요. 며느리가 급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상하네. 에어컨에서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날 뿐 찬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 항의하는 며느리.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네. 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 설마. 남편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장이구나. 그러니까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글쎄, 남편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잤던 방보다는 낫지 않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하 15도였지. 보일러도 안 되는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거긴 비어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렇지.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유머티즘이 있는 사람을 차디찬 방에 재우다니.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무하지 않았나? 며느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가 한번 느껴보는 거야. 아버님,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보렴. 3일이요? 우리도 3일을 그렇게 보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옥탑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더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네, 그날 밤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버님, 겨울에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옥탑방의 온도는 밤이 되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뒤척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부어오른 얼굴로 내려온 며느리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잤니? 아버님, 제발.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겨울 냉방에서 떨었던 제 마음이 이제야 며느리의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요.
남편의 조용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걸 며느리도 저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재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아내의 일로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핑계를 대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항상 미루고 그랬었니? 특히 그 강원도 여행. 민재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빈 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일러 고장 난 방을 들인 거.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민재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너도 놀랐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통쾌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는 이미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래도 네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줄 순 없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잠시 말을 멈추던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안고 살았는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확실히 지켜볼 거예요. 민재야. 아버님 덕분에 이제야 할 말을 하게 됐네요. 그날 저녁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대처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며느리는 한동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며느리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갑자기 왜?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앉으실 의자예요.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온도 조절을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게 해뒀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일부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좋다고 하셔서 기름기 적게 했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마치 친딸처럼 저를 보살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렇게 잘 해주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김치를 담가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미용실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함께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생신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이더니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침상을 차릴게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남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더욱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따뜻한 양말 사왔어요. 이거 신고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은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에 시간 되세요? 왜? 그때 그 강원도 펜션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수진아,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잖아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싶어서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겨울.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특별히 온돌방을 예약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따뜻한 201호실이에요. 작년에 며느리 가족이 묵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펜션에서 제일 따뜻하대요. 방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불도 2개 준비해뒀어요. 방 구석구석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찜질팩도 가져왔습니다. 유머티즘이 있으시니까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죠. 창가에는 방풍 비닐도 붙여놓았더군요. 혹시라도 찬 기운이 들어올까 봐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지요. 정말 달라졌어요. 가끔은 매서워질 필요도 있나 봅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배웠죠. 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걸. 그랬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여보, 니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날 밤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작년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덕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겨울, 같은 장소.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겨울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얼어붙은 마음도 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론 서툴고 아픈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20해 동안 맺혔던 마음의 눈물이 단 하루의 뜨거운 교훈으로 녹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방울의 독함이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단호함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때로는 매서워야만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을. 남편의 지혜로 시작된 작은 복수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돕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도 필요했나 봅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족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